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보도해 드렸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은 무엇일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김진무 YTN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기자들로부터 북한에 대해서 밟을 다음 수순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그것에 열려 있다. 연일 강경 발언을 하다가 협상 얘기를 꺼낸 건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사실은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제 북핵 위기가 사실 심각하게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 대통령의 특히 반응을 보면은 예. 이제 강온 이렇게 그걸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협상 전략 차원의 어떤 분명히 그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뭐 전쟁 위기설을 퍼지면서 또 이제 비판이 막 쇄도하니까 예. 또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또 협상 외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예, 뭐 입장 같은 변화. 생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저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협상을 할 때는 자기의 의도를 읽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국도 결국에는 비핵화 대화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도.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다 보니까 비핵화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지만 또 협상도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혼선된 메시지를 주면서 보다 유리한 협상의 위치를 점하려고 네. 한다. 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의 하나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난달 말이죠.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가동 얘기를 하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낭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불과 최근의 일인데 예.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하나의 어떤 대외 전략을 놓고 국내 정치적으로 국내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는 우리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죠. 이게 불협화음이냐 아니면 양면 전술이냐. 예.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하는데 그 당시는 불협화음으로 보는 쪽이 더 우세했었죠. 예. 근데 좀 시각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틸러슨 장관하고 회담 이제 뭐 미팅을 하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더 양면 전략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 예.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강경한 어떤 입장을 또 사실 국무장관 외교라는 거는 사실은 전쟁 옵션보다는 외교 협상이 예. 더 우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양면 전략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이죠.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인 해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the threat is manageable, but over time, if it grows beyond where it is today, well, let's hope diplomacy works. 네, 지금 봤습니다마는 백악관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기조로 얘기를 한 건데 어느 정도 무슨 내용에 좀 합의된 뭐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합의된 게 있어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략적 계산이 있는데 필요에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발언을 한 거고요. 예. 켈리 비서실장의 말은 사실은 해석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웰이라고 해서 한 번 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더 커진다면 한 번 쉬고 야 그러면은 우리는 외교가 작동하기를 희망해 본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외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방향으로 봐야지 저것을 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실 그 끝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요. 예. 이제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다면 그다음에 well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 쉬었거든요. 근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상의 그다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더 커진다면은 뭔가 우리가 미국이 뭔가 큰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서 well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걸 원한다. 예.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좀 그 해석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내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여러 대가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적인 도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부터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북한의 지금 최근에 김정은의 어떤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어떤 외부의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한 어떤 그런 행위다. 예. 근데 반발이나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요소들이 국제 정치적인 요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 최근에 보면은 결국 오로지 한 길입니다. 빨리 핵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고 핵 보유국 선언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남은 과제가 뭐냐? 또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 개발을 자기가 선언할 때까지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사실 그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전 배치하고 핵보유국 선언하는 거다. 예. 그럼 남은 과제가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만 제 생각에는 금년 안에 예. 그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다 해치우겠다는 어떤 의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조만간에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라 하면 정치적 필요나 군사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네. 추가 도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핵무기를 탑재 가능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미국과 협상하겠다 예. 이런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서 화성 14형의 실각 발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뭐 자기들의 정치적, 군사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는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당 창건일이었던 지난 10일이죠. 그거 전후해서 북한의 그런 발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화성 14형은 지난 7월 28일 날 발사 실험을 했는데 고각 일본 발사를 했었죠. 고각 발사를 실험을 했죠. 그런데 일본 인근에서 그 재진입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타버리는 그런 중대한 결함이 노출됐거든요. 예. 그것을 어느 정도 개선한 다음에 실각 발사를 하는 그러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노동당 창건기념일 말고도 사실은 지금 중국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표출한다 하면은 예.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된 당 대회가 있을 테고 예. 중국 공산당 당 대회죠. 그리고 1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도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도발 자체의 시기를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들이 계획된 대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도발 양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상에 맞는 우리의 대응 태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 교수께서 방금 중국 당대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18일 날 이제 개막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잔칫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때 북한이 지금 가뜩이나 그 대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도발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사실 지난 5월 달에 그 1대1로 정상 포럼이라고 그다음에 네. 9월 달에 브릭스 정상회의 이 두 개 다 예.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이제 중국 경제 자기 성과로 강조하려는 어떤 그런 큰 사실은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였거든요. 예. 그날 미사일을 2번 쐈어요. 예. 그것도 화성 12, 14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예. 이걸 쐈기 때문에 지금 10월 18일 날 당대회 할 때 또 시진핑 주석의 어떤 잔칫날 또 고춧가루 뿌릴 거 아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전망인데 예.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그 동안에 북한이 좀 그 못된 짓을 해도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면서 예. 보호해주면서 물론 비난은 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 제재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자체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작년 1월 달에 그 제4차 핵실험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에 대북 제재 강화된 내용을 보면은 엄청나게 강화됐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 작년 1월 달에 대북 제재 내용 속에서는 석탄 문제가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예. 지금 현실에 와서 보면은 중국의 석탄 수출 문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강화돼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 체제를 건드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미중 간에 어떤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킨다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략도 내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볼 때 중국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주 부담스러운 나라가 되니까 가능하면 중국에게 위기를 조성해서 예. 중국의 대북 정책을 돌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그게 잔칫날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인데 예, 예. 그 일정도 역시 다음 주란 말이에요.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이 경호 차원에서도 굉장히 군사적 대비 태세가 강화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미사일을 걸어놓고 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즉각적인 반발 아니면은 어떤 반대적인 공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만은 좀 피하지 않을까. 만약에 예. 자기들이 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북한 문제는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한미 간의 그 FTA 협상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거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6월 말에 예. 1차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FTA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 언론 발표할 때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진행해서 재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오갈 텐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정책적 이슈, 안보 문제에 있어서 뭐 확장 억제라든가 전자권이라든가 방위비 네. 분담,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통상이나 FTA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뭐 한미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틀에서 가는 거고 예. 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인식을 조금 변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DMZ라든가 JS를 방문해서 한국 수도 서울이 DMZ로부터 얼마나 가까운지를 실감하게 하는 거, 그리고 네. 또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한국이 미국의 그 국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잘 느끼게 가고 하면은 예.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정상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순방 일정은 자세한 일정은 안 나와 있죠? 예, 지금 뭐 조율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 가능성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도발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ICBM급 핵탄도 미사일의 완성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성과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뭔지를 보면은 북한이 뭘 할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화성 14형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화성 14형 자체는 불완전한 ICBM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2단 그러니까 보통 그 12,000km 이상 가는 미사일들은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다 3단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3단 미사일이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라든지 핵탄두 폭파 시험이라든지 그러니까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폭파하는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예. 과거에 미국과 소련은 60년대까지 공중에다 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전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실험을 하겠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그다음에 신형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예. 이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일단은 화성 14형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3단 로켓 예. 12,000km 이상 가는 KN-08이나 KN-14 같은 그런 3단 로켓으로 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실은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 내용도 저희가 앞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핵 추진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죠.
또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 무기가 우리 한반도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물론 해상훈련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같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결집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훈련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 목적인 거죠.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도 미국의 네.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결국에는 북한에게 도발하지 마라. 너희들의 도발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고요. 예. 사실은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8월 말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매티스 국방장관과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네.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또 다 자주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뭐 스텔스기라든가 뭐 비원비 폭격기라든가 핵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순환적으로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미국은 그것을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확장 억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한미동맹이라는 힘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부각하면요. 최근에 미국의 그 무력 시위가 이게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는데요. 무력 시위가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B-1B 랜서가 한밤중에 원산 앞에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북한을 굉장히 긴장시키거나 예. 또 핵 추진 잠수함이 지금 사실 들어간 거를 공개하고 예. 그다음에 항모가 들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은 과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명실공히 ICBM급 예. 핵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요 부분은 꼭 막고 싶은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요 시험 발사만큼은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떤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미국의 그 국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매파로 볼 수 있겠고 국무부는 협상을 좀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한 번에 집결하는 걸 보면은 최근 들어서 국방부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김진무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그것도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느끼는 그 위협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도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미국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이렇게 좀 압박 수위,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역시 리포트로 나간 내용입니다만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 잠수함 미시건호를 방문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뭐 아주 중요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것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과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도 내부적으로 뭐 지금 핵 잠수함을 건설하는 게 검토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 미시건호를 찾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과도 관련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님은 해군 출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반대 여론에 많이 이제 해서 사실 그 흐지부지 됐었죠. 예. 근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 이제 국방장관이 되면서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급부상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송영무 장관이 그쪽에 간 거는 일단 본인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해서 배치했을 때 예. 어떤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작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은 게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궁금하게 생각할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예. 핵 잠수함 하면은 예. 우선 추진 동력이 핵으로 되어 그렇죠. 있고 핵무기도 탑재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미국의 핵 잠수함들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에 예. 탑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조하고자 하는 핵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한 원자로가 잠수함 안에 들어가서 예. 사실은 핵 연료가
이제 뭐 무한정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예. 필요하다면은 뭐 영구히 바닷속에서 작전을 예.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 좁은 공간에 수중에서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작전을 하고 이제 기지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때문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무서운 거는 우리의 모든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 네. 이제 레이더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방어 체계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잠수함이 뒤로 돌아와서 남해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심포가 잠수함 기지인데 심포 기지 앞에 항상 한 3개월씩 상주하면서 네. 북한의 잠수함의 이동 이제 그거를 동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고 아. 여차하면은 북한의 어떤 그 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군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외신을 보면은 북한의 전기 생산량이 최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발전소 건설을 몇 개 더 했죠. 사실은 예. 이제 백두산 수력 발전소라든지 안변 이제 금강산에 있던 안변 수력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수력 발전소 차원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가뭄이 들긴 했지만 북한의 수력 발전소는 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예. 많이 와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작년 올해라고 따진다면은 화력 발전소 가동이 늘지 않았겠느냐. 예. 왜냐하면 중국으로 대규모 이제 우선 석탄을 캐가지고 중국에서 팔아가지고 외화를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석탄이 내수용으로 돌아서 발전을 하는 데는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석탄을 못 팔아먹으니까 아마 그것이 아마 화력 발전소로 대거 들어와서 화력 발전이 늘어난 어떤 그런 거에서 전력 생산 증가가 되지 않았겠느냐. 예.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북한에 과거에는 이제 축전지를 썼는데요, 배터리를. 근데 지금은 태양전기를 집집마다 많이 씁니다. 예. 이제 이런 것도 북한의 어떤 발전소 전기를 좀 이제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전력 생산량 증가, 개성공단 운영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것도 통일부 발표에 의하면 개성공단 인근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서 그쪽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연계가 다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력난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계속해서 전력 생산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력발전소도 더 만들어진 거고요. 예. 김진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엔 제재로 인해서 석탄 수출이 막히게 되니까 지금 북한의 석탄 가격이 반값 이하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이러한 전력 생산에도 보탬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김진무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